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역사교육론 찍기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요.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먼저 주제는요. 다루게 될 주제는 비판적 읽기란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떠한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비판적 역사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올리게 될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비판적 역사 읽기를 실제 역사 수업에 활용해서 몇 단계의 절차로 읽기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화하는 역사 읽기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기출문제 나온 거, 또 기출문제를 활용한 변형 문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가 지금 업로딩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 시험 문제로 예상되는 중요한 주제들인 만큼 꼭 빠뜨리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5번째 역사교육론 찍기 특강입니다. 이미 시험 문제에 기출되었던 비판적 역사 읽기의 절차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판적 읽기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알아야만 그 절차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판적 읽기가 무엇인가, 그 비판적 읽기의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볼 거고요. 개념 정의를.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읽기의 절차, 그러니까 읽어 나가서 이걸 실제 수업에 활용할 때 어떤 단계나 절차를 써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험 문제는요, 요것과 비판적 읽기와 창조적 쓰기라는 것을 답으로 요구하는 서술형 문항이 나온 바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비판적 읽기 활동을 실제 수업에 활용해서 읽기 절차를 물어봤던 문항이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례 문항은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요, 텍스트를 왜 생산해내는지요, 그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생산자의 의도, 그 다음에 생산의 목적,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의 해석, 또 텍스트에 깔려있는 저자의 관점,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읽기입니다. 크게 세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가지라는 걸. 그러니까 텍스트를 왜 만들었는가라는 부분이죠. 왜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텍스트 내용의 해석입니다. 무엇이라는 거겠죠. 텍스트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텍스트 이면에 깔려 있는 거, 이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면에 깔려 있는 거. 서브 텍스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겠죠. 다시 한 번입니다. 세 가지로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텍스트 읽기라고요. 첫 번째, 왜 그 텍스트를 만들어냈는가, 생산의 의도나 목적이고요. 둘째, 텍스트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저자가 의도는 어떠한 것인가, 텍스트에 숨어져 있거나 깔려있는 의도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것들을 비판적 읽기다 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갈색책에서도 봤다시피요, 이렇게 실험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국사교재와 세계사 교재를 비판적 역사 읽기의 대상으로 삼아서 실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이영효 교수와 김한준 교수의 공동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비판적 읽기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지 말자, 또는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었죠. 오히려 아이들의 비판적 읽기를 어려워하니까 정보화 시대에는 팩트체크로서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비판적 읽기를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증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문에서도 제시하다시피 메타인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스키머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내러티브 안에 들어와 있는 스토리를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이런 전략들은 수업 활동과 연관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작업들이 더 중요하겠죠. 먼저 첫 번째, 비판적으로 역사를 읽기 위해서 사료의 종류나 번역, 생략, 편집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비판적 읽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사료를 활용하는 방안은요, 왜 그 사람이 만들었을까? 사료를 만든 사람의 주장이나 동기,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죠. 그럼 아까 윗부분의 표현대로라면
텍스트 생산의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을 하고 있었던 이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었죠. 텍스트 생산의 의도나 목적입니다. 텍스트 생산의 의도, 목적. 이 의도나 목적을 지금 사료를 통해서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사료를 통해서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만든 사람들의 주장, 동기, 의도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사료의 출처를 확인한다든가, 그쵸? 그 다음에 신뢰성을 판단한다든가, 역사가의 사료 확인 절차를 가르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드레이크의 사고 과정에 따르면 출처 확인을 한다든가, 확증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사료를 분석하고 또 해석한 결과를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사료를 활용해서 비판적 읽기를 시행하는 방법은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설화라든가 전해지는 이야기를 책에 담은 저자의 의도를 묻는 질문을 하는 것. 그러니까 발문을 토대로 해서 비판적 읽기 능력을 배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요 한 가지만 보면 손변의 재판이라고 있죠. 고려사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묻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손변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문신입니다. 문신으로서요. 경상도 안찰 부사로크가 있었을 때 부모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남매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전 재산을 누나한테만 물려주고 남동생한테는 검은색 옷 한 벌이라든가 모자 하나, 신발 한 켤레, 종이 한 장 이렇게만 남겨줬습니다. 그러자 남동생이 이제 자라서 유서 내용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손변이라는 조선 고려 후기의 문신이 이 남매의 사정을 듣고 난 이후에 판결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것이었냐면 남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 누이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요. 남동생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손변은 어떤 식으로 판결을 했냐면, 부모의 마음은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것이다. 결혼한 딸에게만 많이 재산을 남겨주고 아들한테 박할 이유는 없다.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아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다음에 내가 남겨준 그 종이와 내가 남겨준 검은색 옷, 모자 한 벌, 또 신발을 신고 관아에 호소를 하면 이 일을 판단해 줄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해서일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 가지 물건을 남겨준 건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죠. 서양의 사례에서도 이런 판단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국사에서도 역시 이런 뛰어난 현자적 감각을 지니고 있는 판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곧 이 손변의 이야기가, 손변의 재판 같은 경우는요, 고려시대 재산상속에 관한 풍습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고려사 저자는 손변의 재판을 왜 고려사에 실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왜 실었겠습니까? 그쵸? 추론 가능합니다. 고려는 조선에 비해서 남녀의 사회적 지위가 균등한 나라였다는 점이죠. 곧 재산상속에 의해서 균분상속을 했다는 겁니다. 곧 자녀 균분상속이죠. 균분상속. 예, 이 균분상속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조선 후기로 가게 된다면, 조선 후기, 물론 고려사 저자가 살았던 시기가 후기는 아닙니다만 전기입니다만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후기의 어떤 인물이 손변의 재판을 기록했다라면 이런 식이었겠죠. 자녀 차등상속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조선 후기의 상황에 비추어 보게 되면 고려 시기의 자녀 균분상속은 잘못됐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서술했겠죠. 이렇게 설화나 전해지는 이야기를 책에 담아서 왜 저자가 그 내용을 그 책에 담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도 비판적 읽기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동일한 역사적 사실이 사료에 따라 달리 서술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컨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지중왕의 신체적 특징을 왜 다르게 묘사했는가라는 부분이죠. 파란색으로 나와 있지만 삼국사기는 지중왕의 신체적 특징을 이렇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삼국유사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삼국사기는 점잖은 표현을 쓰지만 삼국유사는 직설적으로 왕의 신체적 특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지중왕의 신체적 특징을 유학자였던 김부식은 정화된 점잖은 표현으로 순화한 것이죠. 그쵸? 이를 통해서도 뭘 할 수 있느냐? 위에서 표현했다시피 사료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동일한 역사적 사실도 달리 서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라는 텍스트와 삼국사기라는 텍스트를 읽어내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비판적 읽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례고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사례예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교과서 내용 구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보는 것입니다. 의문을 제기해보는 것이요. 곧 역사적 인물이나 역사적 집단의 주장이나 관점을 비교해보게 하는 질문을 교사가 던지는 것도 비판적 사고로 활성화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써있듯이요. 동학농민군의 개혁 안 하고 갑오개혁의 내용을 비교하는 질문을 교사가 던진다든가 애국개몽운동과 의병항쟁을 비교하는 질문을 교사가 던진다는 것. 그를 토대로 해서 이거죠. 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판단을 내려보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지금 비판적 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동시에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은 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쓰기 활동으로 연결돼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느 편 주장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 한꺼풀 더 넘긴다면 내가 대안이 되어서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동학농민군이 되어서 또는 갑오개혁을 입안했던 입안자가 되어서 개혁안의 내용이나 입안의 내용을 써보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상에서 보셨다시피요. 비판적 역사 읽기란 무엇인가? 그쵸?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텍스트를 생산해내는가? 내용은 무엇인가? 저자의 관점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읽기라고 그랬고요. 이걸 실제로 학교 역사교육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까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인 사료를 만든 사람의 주장이나 동기, 의도를 추론한다는 것. 두 번째, 사료 출처를 확인하든가 신뢰성을 판단하든가 사료 확인 절차를 가르칠 수도 있다. 이른바 드레이크로 치면은 출처 확인이나 확증 부분을 가르치는 방법. 그 다음에 저자의 의도를 묻는 질문을 던지는 것. 저자의 의도를 묻는 질문을 던지는 것. 그 다음 텍스트 내용 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때요? 잘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2가지 영상 가운데서 하나요. 그러니까 비판적 역사 읽기의 개념, 이걸 정확히 살펴봤습니다. 또 보셨다시피 비판적 읽기를 역사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셨죠? 그 방안들이 반드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요. 실제 사례 문제로 변형이 될 것이니까 잘 보시고 잘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